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말이 유리창 너머로 들려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면회실 의자에 앉아있던 아들 준호의 눈빛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지쳐 있었고 절망스러워 보였으며 무엇보다 저를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가끔 준호네 집에 들러 손주들 얼굴을 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내일 출근 안 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준호답지 않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회사에서 횡령 의혹이 있다고 경찰이 조사하겠대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뭐? 내가 횡령을? 아니에요. 저는 안 했어요. 근데 증거가 있다고.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하죠?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던가요? 괜찮을 거다. 내가 안 했으면 밝혀질 거야.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반복됐습니다. 이틀 뒤 준호는 구속됐습니다. 며느리 수연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준호 오빠가 구속됐어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수연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저 수화기를 꽉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갈게. 그날 저는 처음으로 구치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면회실은 차갑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유리창 너머로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수의를 입은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초라해 보인 적이 있었던가요? 준호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버지, 그래, 많이 힘들지?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안 한 거지?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안 했어요. 근데 증거가 있대요. 제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고. 누가 그랬을까? 회사 법무팀에서 다 처리했대요. 강민석 팀장이 직접 고소했어요. 강민석?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그 강민석인가? 저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강민석? 그 사람 나이가 어떻게 되니? 한 50살 됐을 거예요. 왜요? 50살. 맞습니다. 그 나이라면.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했는데 이기기 힘들 것 같대요.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고. 그래도 내가 안 했으면 밝혀질 거야. 아버지. 준호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는 그냥 손주들이나 잘 돌봐주세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면회 시간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준호는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준호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평생 아들에게 무능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저는 한참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시선이 거실 한쪽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서랍. 3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그곳. 저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이걸 다시 꺼내야 하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의를 입고 절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던 그 모습.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30년간 묻어두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검은 가죽 케이스. 저는 그것을 꺼내 천천히 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금빛 배지가 빛났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청. 그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배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한 번만. 그날 밤 저는 다시 그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30년 전 철벽 검사 박철민으로 배지를 손에 쥔 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그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시 이 길로 돌아가야 하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이미 끝낸 인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준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절망한 눈빛. 그리고 제게 던진 그 말.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저는 배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서랍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 뭉치들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나씩 꺼냈습니다. 판례지, 형법 주석서, 그리고 오래된 수첩. 표지가 낡아 떨어질 것 같았지만 안의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제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는 사건 기록들.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7년 횡령 사건. 증거 조작 의혹. 결국 무죄. 1992년 배임 사건. 위증 정황 발견. 재수사 요청. 하나하나가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제 손으로 쓴 문장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 저는 수첩을 덮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허리띠를 조이고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고 머리는 희끗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저는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법원이었습니다. 사건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며 직원이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본인 사건이세요? 아들 사건입니다. 아, 변호사는 선임하셨어요? 선임했습니다. 제가 직접 자료를 좀 보려고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저는 열람실에서 사건 기록을 받아들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준호, 혐의 업무상 횡령, 고소인 강민석 법무팀장. 고소장을 읽는 순간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이건 너무 완벽해. 모든 증거가 너무나 정교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준호의 계좌로 입금된 2천만 원. 그 돈의 출처는 회사 슬러시 펀드. 그리고 입금 내역서, 이메일 기록, 심지어 준호가 서명한 것처럼 보이는 문서까지.
하나하나가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저는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입금 날짜와 이메일 날짜의 불일치. 이메일은 5월 10일에 발송됐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입금은 5월 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서명 필적도 이상했습니다. 준호의 서명이라고 하기엔 미묘하게 각도가 달랐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준호를 함정에 빠뜨렸어. 그리고 그 배우. 저는 고소장 첫 페이지로 돌아갔습니다. 고소인 강민석.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 강민석인가? 저는 법원을 나와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검색창에 이름을 쳤습니다. 강민석 법무팀장.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중년 남성, 세련된 정장,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 이 녀석이야. 30년 전 제가 직접 훈련시킨 신입 검사. 당시 25살. 야망에 가득 찬 눈빛으로 저를 따라다니던 청년. 강민석? 저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강민석은 제 밑에서 일하던 신입 검사였습니다. 똑똑했습니다. 법리에도 밝았고 문서 작성도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녀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건 하나를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의 뇌물수수 사건.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강민석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사건 그냥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왜? 상대가 너무 크니까요. 우리가 이기기 힘들 겁니다. 저는 그때 강민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검사가 상대를 보고 사건을 판단하나? 하지만 현실이 어쨌든 우리는 진실을 밝혀야 해. 그게 우리 일이야. 강민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사건을 끝까지 밀어붙였고 임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저는 검찰 내부에서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민은 융통성이 없다. 권력에 맞서봤자 좋을 게 없다.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사표를 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강민석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 후로 그 녀석의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만에 다시 마주친 겁니다. 대기업 법무팀장이라는 자리에서 저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식어버린 커피가 입안에 쓰게 퍼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강민석이 준호를 노린 이유. 그건 단순한 회사 내부 문제가 아닐 겁니다. 나를 겨냥한 거야. 30년 전 자신을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결국 떠나버린 스승에 대한 복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비틀린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강민석의 차갑고 오만한 눈빛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증거의 허점, 조작 정황, 반박 논리. 30년 만에 다시 하는 일이었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적어놓은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 아직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내가 직접 변호를 해야 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설렘에 가까웠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는 거야. 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강민서, 내가 날 잊었을 줄 알았나? 이번엔 내가 가르쳐 주지. 진짜 검사가 뭔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서초동. 오래된 법률 서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자주 들르던 곳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건물도 사람들도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대로였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게 내일이었어. 서점에 도착했습니다. 간판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청송서림이라는 오래된 글씨.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주인 할아버지는 여전히 카운터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박 검사님? 오랜만입니다. 이게 얼마 만입니까? 30년은 됐죠?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오시다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형법 주석서 최심판 있습니까? 할아버지는 빙긋 웃으셨습니다. 아직도 그 일 하시는군요. 한 번만 더 해보려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책 3권을 꺼내 제게 건네셨습니다. 이거면 될 겁니다. 요즘 판례는 여기 다 들어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책값을 지불하고 책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나가려는데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박 검사님, 예전처럼 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잖아요.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점을 나와 저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로펌. 그곳에는 옛 동료가 있었습니다. 이정훈 변호사. 30년 전 저와 함께 일했던 검사 동기였습니다. 저는 로펌 건물 앞에 섰습니다. 고층 빌딩. 유리창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정훈이는 잘 나가는구나.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로비에서 접수를 마치고 저는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정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철민이 형? 오랜만이다. 정훈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와, 진짜 형이네. 몇 년 만이야? 30년쯤 됐나? 세상에. 연락도 없이 왜 갑자기. 저는 가방에서 사건 기록을 꺼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어. 정훈이는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내 아들 사건이야. 횡령 혐의로 구속됐어. 정훈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응. 근데 조작된 거야. 저는 사건 기록을 펼쳐 보였습니다. 정훈이는 천천히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확실히 이상한데? 그치? 입금 날짜랑 이메일 날짜가 안 맞네. 이건 명백한 조작이야. 정훈이는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형, 변호사는 선임했어?
했는데 별로야. 그럼 내가 맡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할 거야. 정훈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형이 직접? 응, 형? 변호사 자격은 있어? 검사였잖아. 변호사 자격 자동으로 있어. 정훈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할게. 30년 만에 법정에 서는 건 위험해. 요즘 법은 예전이랑 많이 달라. 알아. 그래서 준비하는 거야.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을 보여줬습니다. 정훈이는 놀란 표정으로 노트를 읽었습니다. 형, 이거 언제 다 정리한 거야? 어젯밤. 정훈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형이야. 아직도 그 실력이 남아있구나. 그럼 도와줄 수 있겠어? 정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형 일인데 안 도와주면 내가 사람이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 근데 형, 상대가 누군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강민서? 정훈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민서? 그 유명한 법무팀장? 응. 형? 그 사람 장난 아니야. 지금 재계에서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알아. 그리고 정훈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 형 제자 아니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정훈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쉽지 않겠는데. 쉬울 줄 알았으면 안 왔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료 좀 더 모아서 다시 올게. 정훈이도 일어나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힘내. 우리가 이긴다. 그래. 로펌을 나와 저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서자 며느리 수연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왜 여기 와 있니? 손주들 데리고 왔어요. 아버님 밥 드셨어요? 아직. 수연은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제가 뭐 좀 해드릴게요. 괜찮아. 혼자 먹을 수 있어. 아버님 지금 힘드실 텐데. 제가 챙겨드려야죠.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주들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5살 난 손녀 서연이가 달려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뭐 그렸는데? 아빠요. 서연이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아빠의 얼굴,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언제 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곧 올 거야. 밤이 깊었습니다. 수연과 손주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산 책들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죄의 구성 요건, 판례 2020 도천 234, 전자증거의 증명력, 한 줄 한 줄 정독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목을 돌렸습니다.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서관에 갔습니다. 판례를 찾아보고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저녁도 대충 때웠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뭘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산책 다닌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 수연이 물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디 다니세요? 응, 그냥 산책. 근데 정장을 입고 다니시네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습관이야. 수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정훈이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갔습니다. 형, 이게 다 뭐예요? 반박 자료야. 정훈이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형, 이거 대박인데요? 그치?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법정에 서야지. 정훈이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형, 진짜 직접 하실 거예요? 응. 가족들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언제 말씀하실 건데요? 법정 당일에. 정훈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그럼 다들 기절하겠는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왜 미리 안 말씀하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해봤자 믿지 않을 거야. 정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 날짜 나오면 연락 줘. 알겠습니다, 형.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이야. 30년 만에 다시 서는 법정. 떨리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됐습니다. 손주 서연이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아빠의 얼굴. 꼭 데려올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 금요일 오후 2시 정훈이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도서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 날짜 나왔어요. 2주 후에요. 알았어. 그때까지 준비 더 하세요. 그리고 형, 정말 직접 하시는 거 맞죠? 응. 힘내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2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충분해. 저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그날 오후 도서관을 나와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앞 카페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뒤돌아보니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 서류 가방을 든 모습,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혹시 박준호 시아버님 되시나요? 저는 잠시 경계했습니다. 그런데요. 여성은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데요? 여기선 곤란하고 저기 카페에서 이야기해요. 제발이요. 여성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럽시다.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성은 커피를 주문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변호사예요. 변호사? 네. 박준호 씨랑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법무팀 소속이에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법무팀이요? 네. 강민석 팀장 밑에서 일하고 있어요. 순간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지는 그걸 눈치채고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아니에요. 오히려 도와드리고 싶어서 온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수지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뭡니까? 증거예요. 박준호 씨가 무죄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요.
저는 USB를 바라봤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주는 겁니까?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처음엔 몰랐어요. 박준호 씨 사건이 조작된 거라는 걸. 조작? 네. 강민석 팀장이 직접 지시했어요. 박준호 씨를 함정에 빠뜨리라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이 USB 안에 다 들어있어요. 녹음 파일이랑 이메일 기록이랑.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회사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박준호 씨가 구속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저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하필 저한테 온 겁니까? 준호 변호사한테 주면 되잖아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포기했어요. 강민석 팀장이 압박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직접 움직이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소문? 네. 요즘 법무팀에서 수상한 노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돌았거든요. 그게 아버님이신 것 같아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벌써 눈치챘구나. 수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옛날에 검사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역시,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사건을 분석하신 거군요. 어떻게 아십니까? 강민석 팀장이 요즘 이상하게 긴장하고 있거든요. 박준호 씨 아버지에 대해 계속 물어보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녀석도 알고 있구나. 수지는 USB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제발 이거 받아주세요. 그리고 박준호 씨를 구해주세요. 저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작고 가벼웠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예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조심하세요. 강민석 팀장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드렸다는 건 비밀로 해주세요. 회사에서 알면 걱정 마십시오. 저는 수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즉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녹음 파일 3개, 이메일 기록 15개, 문서 파일 7개. 저는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박준호를 제거해야 해. 깔끔하게. 강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어조. 어떻게 하면 되죠? 횡령 혐의를 씌워. 증거는 내가 만들 테니까. 하지만은 없어. 그냥 해. 녹음이 끊겼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새끼.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메일 기록이었습니다. 강민석이 회계팀에 보낸 메일. 박준호 계좌로 2천만 원 입금 처리. 슬러시 펀드에서 빼서. 그리고 회계팀의 답장.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라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든 파일을 다 본 후 저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강민석은 처음부터 준호를 노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저를 끌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30년 만의 복수인가.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USB를 꺼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좋아. 이제 준비는 끝났어.
다음 날 저는 정훈이에게 연락했습니다. 형, 무슨 일이에요? 중요한 증거를 하나 확보했어. 뭔데요? 직접 와서 봐. 정훈이는 1시간 후 제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파일들을 보여줬습니다. 정훈이는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 이거 진짜예요? 진짜야. 이거면 완전히 뒤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해야 해. 정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법정 제출용으로 정리할게요. 고마워. 정훈이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근데 형, 이거 어떻게 구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정훈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재판까지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거의 다 왔어.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철민 씨인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목소리, 강민석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바쁘시던데요? 이것저것 알아보시느라. 선생님, 헛수고 그만하세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끝난 건 아직 아니야. 역시 선생님답네요. 하지만 말씀드리죠. 제가 이긴다는 거 두고 봐야지. 그리고 선생님. 강민석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수진이 만나셨죠? 그 친구. 곧 사표 쓸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선생님, 법정에서 뵙죠. 30년 만에 누가 더 강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이야. 아직 때가 아니야.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강민석, 내가 먼저 전화를 했다는 건 내가 겁먹었다는 증거야. 이제 곧이야. 법정에서 모든 걸 끝내주마. 재판장님, 이것은 회사 회계 시스템의 접속 기록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피고인 박준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날 회계 시스템에 접속한 사람은 박준호가 아니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강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접속 기록을 보면 그날 오후 3시 27분 회계 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는 법무팀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박준호는 외근 중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박준호의 GPS 기록입니다. 당시 그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회사는 서초에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강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 기록은 조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강민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조작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검사님이 제출한 증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민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다시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법무팀 내부 메신저 기록입니다. 당일 강민석 검사와 회계팀장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방청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박준호 계좌로 입금 처리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증거는 완벽해. 하지만 이러면 박준호 씨가 억울하지 않을까요? 상관없어. 목적은 따로 있으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검사 강민석은 처음부터 박준호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강민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저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었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강민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석 검사는 30년 전 제 밑에서 일했던 신입 검사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에게 정의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저를 잊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을 이용해 저를 법정으로 끌어낸 것입니다. 강민석은 말을 잃었습니다. 판사는 강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검사, 이것이 사실입니까? 강민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단지 정의를 구현하려 했을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의가 아니야. 복수였어. 강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박준호는 무죄입니다. 그리고 진짜 범죄자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강민석을 가리켰습니다. 검사 강민석? 그가 증거를 조작하고 무고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범죄입니다. 판사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 박준호에 대한 혐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준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쾅! 방청석이 폭발했습니다. 수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강민석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강민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결말이니? 법정이 끝났습니다. 준호는 즉시 석방됐습니다. 교도관이 수갑을 풀어주자 준호는 비틀거리며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준호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준호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수연도 달려와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법원을 나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뒤돌아보니 강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연행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걸어갔습니다. 강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진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무너진 거야. 강민석? 30년 전 내가 뭐라고 했지? 강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강민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지 알아. 내가 뭘 원했는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은 틀렸어. 강민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났구나.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다시 평온했습니다. 준호는 회사로 복직했고 수연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손주들도 행복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는 달라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준호네 가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같이 식사하러 가요. 괜찮아. 집에서 먹을게. 아버지, 제발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준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가자. 준호가 데려간 곳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응?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평생 아버지를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준호야. 아니에요. 들어주세요. 준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연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근데 법정에서 아버지를 봤을 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평생 저를 지켜주고 계셨던 거잖아요. 단지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 이게 무슨 짓이야.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저는 준호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바보야. 용서할 게 뭐가 있어. 아버지, 넌 내 아들이야. 그걸로 충분해. 준호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45살 어른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이제 괜찮아.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고요함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참 길었구나. 저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 앞으로 갔습니다. 그 오래된 나무 서랍. 30년 만에 다시 열었던 그곳.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배지를 꺼냈습니다. 금빛 배지. 대한민국 검찰청.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 제 청춘이 있었습니다. 열정도 좌절도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배지를 천천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 박 선생님. 뒤돌아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신문 보셨어요? 아니요. 무슨 일인데요? 노인은 신문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전설의 검사 30년 만에 법정 복귀. 아들 무죄 이끌어내. 제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머, 이게 언제? 선생님이셨어요? 소문은 들었는데 진짜였네요. 아, 그냥 우연히. 대단하세요.
저도 나이 들면 선생님처럼 멋있게 살고 싶네요. 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구나.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경비원이 저를 보더니 인사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들 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같이 탄 주민이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그 유명한 검사님이시래. 어머, 진짜? 멋있으시다. 저는 괜히 민망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조용히 했을 텐데.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훈이었습니다. 형, 신문 보셨어요? 응, 봤어. 형이 유명해지셨어요. 요즘 법조계에서 난리예요. 그래, 좀 부끄럽네. 부끄러워하실 거 없어요. 형은 멋있는 일 하신 거예요. 고마워, 정훈아. 아, 그리고 형. 몇몇 로펌에서 연락이 왔는데. 됐어. 예. 나는 이제 쉴 거야. 정훈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요, 형. 충분히 그러실 자격 있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이제 다시 평범하게 살아야지. 며칠 후 준호가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가 달려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뭐래? 할아버지가 영웅이래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영웅은 무슨? 할아버지는 그냥 할아버지야. 근데 아빠를 구했잖아요. 준호가 다가와 서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 쉬시게 해드려. 준호는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오늘 같이 저녁 드실래요? 그래, 같이 먹자.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랜만에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준호, 수연, 그리고 손주들. 밥을 먹으며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다시 검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충분해. 하지만 아버님은 아직도. 나는 이제 할아버지야. 저는 서연이를 봤습니다. 이 아이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아. 서연이가 제 팔에 매달렸습니다. 저도 할아버지랑 있는 게 좋아요. 모두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였구나. 화려한 승리가 아니라 이런 평범한 행복. 그날 밤 저는 다시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배지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배지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고마웠어.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모습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73세 노인, 평범한 할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존중받는 아버지.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평온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화려하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가족을 지키고 조용히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나갔고
신문을 샀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알아봤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저는 다시 평범한 노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믿었고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당당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 저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화려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조용히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진짜 승리라는 것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 인생이야.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평범한 할아버지의 걸음으로. 하지만 이제는 존중받는 아버지의 걸음으로.